패스워드와 인증서를 접목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투팩터 인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증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PKI. 이 PKI는 아까 말한 암호화랑 관련이 있어요. 암호화. 특히 공개키 암호화랑 관련이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비례치키 암호화 알고리즘 설명할 때 영수와 영이가 각각 키쌍이 있다고 그랬죠. 키쌍. 예, 그렇죠. 각각 키쌍, 개인키, 공개키 쌍이 있어요. 근데 그 개인키, 공개키 키쌍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만들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아무렇게나 만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신뢰성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PKI는 그와 같은 비례치키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키쌍을 만들어낼 때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반 구조가 PKI예요. 그래서 얘는 Public Key Infrastructure, 공개 키 기반 구조. 그래서 그런 개인키, 공개 키쌍에 신뢰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PKI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암호화를 할 수도 있고 전자설명처럼 무결성과 부인봉쇄를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키쌍을 통해서 상대방의 실언까지도 인증해 줄 수 있다. 인증.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그 개인키, 공개키 키쌍을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인증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바로 인증서. 인증서. 그래서 인증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개인키와 공개키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증서에 대한 정보는 공개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의 실체가 이거인 거죠. 이게 이제 PKI의 구성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성을 부여하는 거니까 뭔가 국가적으로 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지정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제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얘는 국가에서 누군가가 얘를 인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만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서 발급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대표적인 인증기관이 어디가 있나요? 코스코, 금융결제원, 그렇죠? 또 있죠? 뭐 한국정보인증. 그런 데가 인증기관이에요. CA. Certificate Authority.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증서 발급받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금융결제원이나 그 다음에 한국 뭐 전자인증, 정보인증 사이트 가서 직접 발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어디를 가죠? 은행. 은행 사이트 가서 발급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은행처럼 뭔가 인증서를 발급을 대행해주는 기관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RA. 등록기관. Registration Authority. 그래서 RA는 뭘 하냐면 인증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렇죠? 신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CA한테 인증서 발급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발급 요청 중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용자의 PC에 인증서가 발급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PKI에서는 크게 인증기관 CA, 은행과 같은 등록기관 RA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인증서 발급을 하기 위한 클라이언트가 지금 필요하죠. 클라이언트, 그렇죠? 이 암호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거고요. 이 클라이언트가 PC에 설치가 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인증서 발급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PC가 해당 RA의 인증 서버를 통해서, 그렇죠? 본인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인증기관에 인증서 발급 요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인증서가 PC에 설치되고 또 인증기관과 RA의 디렉토리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PKI 클라이언트가 그 공개키, 개인키 키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개인키는 PC에 떨어지고 공개키는 CA와 RA의 디렉토리 서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키는 절대 RA와 CA 서버에 없어요. 개인키는 오로지 본인의 PC에만 있는 거예요. 본인 단말에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인증서 발급받을 때 입력하는 정보가 많이 있죠. 뭐는 뭐 주민번호도 입력하고 또 마지막에 뭐 하죠? 인증서 비밀번호 넣죠. 비밀번호. 자, 그 비밀번호는 그 용도가 뭐예요? 네, 그 비밀번호가 바로 이때 만들어진 개인 키를 암호화할 때 쓰는 게 비밀번호예요. 네. 내가 입력하는 비밀번호가 내 개인 키를 암호화할 때 쓰이는 키값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밀번호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증서가 PC에 발급되고 나면 그때 만들어진 개인 키는 일단 암호화되어 있어요. 네. 걔를 내가 복호하려면 반드시 인증서 비밀번호를 넣어야 돼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PK의 구성 요소는 뭐 CA, 디렉토리 서버이면 LDAP, 그다음에 인증서, 알고리즘, 그다음에 사용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PKI를 응용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뱅킹에서부터 각종 뭐 VPN 장비도 얘가 쓰이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할 때에는 PKI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일단. 그다음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게 아까 인증서 얘기했죠. 인증서. 네, 그래서 인증서를 발급할 때 인증서에 담기는 정보는 일단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표준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인증서의 속성에 대한 값들에 대한 표준을 정했는데 그 표준이 이거예요. X.509. 이게 인증서에 대한 표준이에요. 표준. 그래서 인증서에 대한 일련 번호, 그다음에 발급 일자, 만료 일자, 그다음에 인증서를 발급한 발급자에 대한 정보, 기관 정보, 그다음에 발급을 요청한 내 개인에 대한 주체에 대한 서브젝트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인증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인증서에 포함해서 관리해야 될지 그 정보를 표준화하는 게 바로 X.509인 거예요. X.509. 네,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인증하고 있죠, 인증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PKI를 통해서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인증을 좀 응용해서 볼 텐데요. 자, 우리가 기업 내에서 무수히 많은 그 업무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들어갈 때 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가죠. 그렇죠? 만약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돼 있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죠, 그렇죠? 각 시스템 들어갈 때마다 아이디 패스워드 넣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시스템을 인증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번만 인증하게 되면 다른 시스템은 별도 인증 없이 들어가 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SSO인 거죠. 싱글 사인온. 자, 그럼 싱글 사인온을 하게 되면 보안이 취약해지나요? 강화되나요? 취약해지기만 하나요? 강화되진 않나요? 싱글 사인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불편하다. 근데 그 불편하다고 하는 게 정말 사용자가 불편한 것도 있고요. 사용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다 암호를 쓰죠. 써서 본인이 갖고 있죠. PC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보안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런 무수히 많은 시스템에 대한 비밀번호 그렇게 수기로 관리하면서 노출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게 그것도 보안 취약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사인온을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싱글 사인온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가 뚫리면 다 뚫리니까 그런 보안 취약점이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편의성과 보안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게 어떤 SSO인 거거든요. 그래서 SSO를 기업 내부에서 쓰이기도 하고 대고객 서비스용으로도 SSO를 쓰죠. 맞나요? 우리가 보면 이제 은행을 보게 되면 인터넷 뱅킹 할 때 인터넷 뱅킹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뭐 개인 뱅킹, 모바일 뱅킹 사이트, 개인 뱅킹 사이트, 외환 사이트, 또 홈페이지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각각 들어갈 때마다 인증을 각각 했어요. 각각.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한 사이트만 들어가고 나면 다른 사이트는 인증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그것도 SSO가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뭔가 인증에 대한 편의성 측면에서 이제 인증에 대한 그 기술을 보완한 게 SSO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인증만 할 게 아니라 각 시스템별로 접근 권한까지 통합 관리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EAM이에요. Enterprise Access Management.
그래서 SSO의 통합 인증 기능에다가 통합 권한 관리 기능까지 넣은 게 EAM이에요. EAM. 그래서 관리자가 EAM 통에 들어와서 수동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자가 수동으로 관리한다는 건 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직원이 퇴사하거나 부서 이동하거나 할 때마다 다 들어가서 바꿔줘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관리자의 불편한 점을 좀 더 바꿔보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자동화를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이 IAM이에요. IAM. 그래서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그래서 이게 되게 되면 사용자의 뭔가 직무가 바뀌거나 퇴사를 할 때에도 관리자가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인사 시스템에서 직무가 바뀌면서 그 직무에 따른 직무에 따른 권한은 미리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 IAM이 되게 좋은 개념인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미 그 기업 내에는 역할 기반으로 권한 관리가 잘 관리되고 있어야지만 이 IAM은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우리네 기업에는 무수히 많은 정보 시스템이 있잖아요. 다 틀리죠, 그렇죠? 권한 관리 방식이. 그래서 얘는 약간 전제 조건이 통합 권한 관리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좀 잘 갖춰져 있어야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동화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도 있고 신규 시스템이 있는 환경에서는 여전히 관리자가 좀 개입을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가 이제 IAM의 약간 실제 현실상에서의 한계점인 거예요.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이제 뭔가 새로운 기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보 시스템을 갖출 때 아예 설계를 할 때부터 이런 통합 권한 관리를 고려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역할과 권한을 미리 그 테이블에 매핑시켜 놓고 역할 기반으로 시스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그냥 사람이 퇴사하거나 직무 이동할 때 역할만 바꿔주게 되면 나머지 뒷단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IAM이에요. 그래서 SSO, EAM, IAM으로 이렇게 점점점 인증과 권한 관리가 발전하고 있다. 좀 더 사람이 개입하는 게 줄면서 자동으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SSO를 설명을 좀 하면은 SSO가 이제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SSO가 기업 내부 목적으로 쓰는 게 있고 또 대국용으로 쓰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 기업 내부에서 쓰는 SSO는 기본적으로 SSO 에이전트가 PC에 깔리고 그 에이전트 안에 각 사이트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자가 수동으로 관리했던 그거를 SSO 에이전트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에이전트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긴 하겠죠. 그래서 내가 특정 사이트를 접속을 하려고 하면 그 에이전트가 그 안에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가지고 대신 대행해서 인증해 주는 거예요. 대행해서.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델을 인증 대행이라고 불러요. 인증 대행. PC 설치된 인증 에이전트가 인증 정보를 갖고 있다가 내 대신에 인증을 해준다. 인증 대행 모델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주로 기업 내부에서 많이 쓰이고요. 자, 대고객 용도는 이걸 안 써요. 대고객용은 에이전트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어떤 그 인터넷 기반 서버에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서버가 인증 토큰을 발급해줘요. 토큰. 그럼 토큰 안에는 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서버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토큰 안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서버에 들어갈 때는 토큰을 제출하겠죠. 토큰을 받은 다른 서버는 이 토큰 안에 보니까 여기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네. 그래서 접근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마다 인증을 할 때 토큰을 발급하고 토큰 기반으로 인증하는 방식이 인증 정보 전달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 상에서는 토큰 용도로 쓰이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쿠키. 그래서 로그인할 때 쿠키 정보를 만들어주고 그 쿠키 정보를 다음 시스템 들어갈 때 인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인증 대행과 인증 정보 전달 방식을 설명을 했어요. 자, 또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 넘어갈게요. 쌈을 넘어가고
IPN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IPN 쓰시는 분 계세요? IPN? 네. IPN 편하세요? 편하세요? 불편하죠. 네. 외국판에 넣으면 내가 까먹죠. 잘 안 쓰니까. 너무 복잡하고. 네. 그래서 IP는 원래 이제 주민번호 유출 사고 때문에 주민번호를 각 사이트에 저장하지 말고 이 IP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IP는. 그래서 IP는 처음에 발급할 때 내 주민번호를 넣고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발급받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각 사이트별로 내 신원 확인할 때 주민번호를 넣는 게 아니라 IPN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을 해가지고 내가 누구다의 걸 인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안 쓰이고 또 이걸 하려면 이 IPN을 연계하는 모듈을 다 사이트별로 구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써요. 네. 그럼 지금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뭘 많이 쓰나요? 지금은? 네, 휴대폰 인증을 많이 써요. 지금은. 그래서 휴대폰 인증 방식을 지금 많이 쓰이고 IPN 통하는 본인 인증 방식은 있지만 잘 안 씁니다. 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넘어가고 여기 넘어갈게요. 여기도 OTP. 네. OTP 잠깐 할게요. 네. 자, OTP는 아까 인증 유형 중에 타입 뭐죠? 타입 1, 2, 3 어떤 거죠? OTP는? 타입 2 맞죠? 타입 2 소지기간 맞죠? 소지기간? 네. 어쨌든 이제 제가 OTP가 소지기반이라 한 그 이면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토큰 기반 OTP 있죠? 토큰 기반 OTP. 네. 그걸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OTP는 매번 인증을 할 때마다 패스워드가 바뀌는 거죠. 네, 바뀌어요. 네,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패스워드죠. 네. 그리고 OTP가 나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네, 고정된 비밀번호, 그 다음에 보안카드, 안전카드, 이게 있었죠. 네. 근데 걔는 보안카드 번호에 내가 쌍을 알고 있으면 언제라도 그거는 위험에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OTP가 나왔고요. 그래서 OTP는 투팩터 인증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매번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OTP가 최초에 나왔던 OTP랑 지금 OTP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최초에 나왔던 OTP는 비동기 방식이에요. 네, 질의응답 방식.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지금 OTP를 전원을 켜면은 바로 비밀번호가 뜨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비밀번호가 안 뜨고 빈 공백이 떴어요. 빈 공백. 거기에다가 웹사이트에서 물어보는 그 지리값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면 그거에 대응되는 비밀번호가 튀어나와서 걔를 입력하고 인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리값, 응답값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인증을 했던 방식이 최초에 우리가 사용했던 챌린지 리스폰스 방식의 비동기식 OTP예요. 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좀 복잡하고 그렇죠? 복잡하고 그런 챌린지 리스폰스 키상을 알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다음 인증을 할 수 있겠죠. 그 키상 인증이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렇죠? 자, 물론 이제 한 번 사용된 키상을 사용 못하게 할 수도 있긴 있겠죠. 어쨌든 그와 같은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동기식 방식이었어요. 동기식은 그냥 OTP 기기 키면은 비밀번호 튀어나오는 거예요. 걔를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기기를 켰을 때 비밀번호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이제 OTP 토큰, 이 클라이언트와 얘를 인증해주는 서버 사이에 어떤 동기식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메커니즘이 이제 크게 시간 동기화와 이벤트 동기화 방식이 있는데 지금 많이 쓰이는 거는 시간 동기화 방식이에요. 시간 동기화 방식. 그래서 OTP 이렇게 기기가 있죠. OTP. OTP 기기가 있고 그 다음에 OTP를 인증하기 위한 OTP 인증 서버가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는 OTP 정보를 담고 있는 OTP DB가 있겠죠. 그래서 OTP DB에는 우리 회사가 발급한 OTP에 대한 일련 번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OTP 고유의 일련 번호 말고도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고유의 시크릿 값을 갖고 있겠죠. 여기에 누가 쓰는지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같이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인증 서버에는 뭐가 있죠? NTP 대문이 떠 있어가지고 시계. 항상 시간을 동기화를 시키고 있겠죠? 시계. 어쨌든 시간 동기화 방식은 OTP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이 시간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시간 정보와 그 다음에 OTP 고유의 이 시크릿 값 요걸 인풋으로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시크릿 값과 시간 이거를 가지고서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비밀번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죠? 이 OTP 토큰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 자체에는 일련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시크릿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사용자 정보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이 안에는. 사용자 정보와 이제 매핑시키는 키가 이거 일련 번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죠. 시계가 들어가 있어요. 시계가. 자, 그럼 이 시계는 어떻게 하죠? 아까 우리 OTP 인증 서버는 동기화를 하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근데 이 시계는 동기화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죠. 근데 돈이 많이 들죠. 왜냐면 이제 무선으로, 여기 이제 무선 프로토콜을 내장을 해야 되고, LTE 같이. LTE 모뎀 칩을 내장해가지고, 항상 이통사 서버와 통신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OTP 토큰 값이 지금처럼 공짜 아니면 5,000원이 아니라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 현재는 OTP 이 토큰은 시계가 있지만 동기화는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자시계 같은 거 보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빨라지거나 오차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OTP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여기에 시계는 12시 04분인데 여기에 시계는 12시 05분인 거예요. 그러면 04분 때 만들어진 비밀번호랑 05 때 만들어진 비밀번호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자, 이걸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실패를 띄우겠죠. 이렇게만 하게 되면 OTP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쓰기가 어렵죠.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OTP는 특정한 한도 내에서의 시간 갭은 보정을 해주는 메커니즘을 같이 갖고 있어요. 보정 메커니즘. 그래서 이 알고리즘상 얘가 입력한 이 값이 몇 분에 만들어진 비밀번호라고 하는 걸 얘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분 갭이 있네. 1분 전 안 오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뭘 하냐면 그래 그럼 너 보정해 라고 해요. 보정. 그러면 자, 이때 실패를 띄우는 게 아니라 자 보정하세요 라고 보정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보정 요청. 그럼 얘가 이제 한 번 더 값을 넣겠죠. 그럼 다시 한번 검증해서 그래 맞아. 1분 정도 차이 나는 게 맞네. 그러면 자 1분 갭이 나는 거에 대해서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보정을 어디다 하나요? 여기다가 보정해 줄 거야? 아니면 어디다 갈까요? 서버에 하겠죠. 여기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긴 있어요. 있지만 돈이 비싸요. 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다 하지 않고 이 서버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 필요 더 있어요. 옵셋 값. 이 필드에다가 지금 이 1년 번호는요 시간이 마이너스 1분이에요 라고 딱 넣어줘요. 그러면 다음번 인증할 때부터는 이 마이너스 1분을 감안해서 시간을 산정하고 그걸로 패스워드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제 일치하겠죠. 이렇게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와 같은 시간 동기화 알고리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어떨까요? 이거는 OTP 기기에 켜가지고 비밀번호를 받죠. 그럼 내 기기에서 이벤트 하나가 올라가요. 그리고 걔를 넣어서 인증을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서버에 있는 그 인증 시도 횟수가 카운트가 올라가요. 그 이벤트 횟수로 동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만약에 내가 OTP를 켜가지고 전화 한 번 켜고 봤어요. 또 눌렀어요. 또 눌렀어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내가 입력을 안 했어요. 그러면 OTP 기계는 카운트가 3개 증가하는데 서버는 하나나 제로일 거잖아요. 그것도 갭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완하는 그 보완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저는 제가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아직 못 봤어요. 하는 방식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잘. 그래서 지금 상당수 많은 OTP가 시간 동기화 방식을 쓰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과거에는 토큰 방식으로 일단 이렇게 USB처럼
그런 모양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갑에 들어갈 수 있는 신용카드 형태 크기로 OTP가 탑재되고 있죠. 지금은. 근데 이 OTP가 지금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죠? OTP가? 일단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3년, 4년, 3년 정도 쓰게 되면 바꿔야 된다는 거 하나. 휴대가 좀 불편하다는 거 하나. 그래서 지금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고 있죠. 모바일 OTP. 자, 모바일 OTP는 뭐냐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OTP 기능을 탑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에 그냥 단순하게 OTP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그 OTP 어플리케이션이 휴대폰의 시간과 동기화해서 인증번호를 만들어주는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은 보안상 취약하니 그 OTP 메커니즘을 앱이 아니라 유심 칩 안에 내장을 해가지고 OTP 알고리즘 유심 칩에 내장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식. 이렇게 일반적인 버추얼 머신 기반의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유심 안에다가 내장하는 방식이 있는데 안정성 측면에서는 유심 방식이 안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권에서는 VM 방식이 아닌 유심 방식 OTP를 사용을 하려는 시범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있고요.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은. 자, 이렇게 일단 넘어갈게요. 접근 제어 쪽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